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김영롱입니다. 오늘은 참 바쁜 50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 얘기와 또 주식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기업인들의 동향과 이슈들도 체크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가 며칠 전에 GM의 철수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참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드린 바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방송을 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군산공장 폐쇄가 결정이 됐었고요. 이것 때문에 좀 사안이 더 심각해지고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GM본사의 베리앵글 사장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방한하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 참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현재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근 기자. 설 연휴 직전 군산공장을 폐쇄 결정했던 베리앵글 GM 해외 사업부문 사장이 다시 방한했습니다. 앵글 사장은 오늘 입국해 정부와 정치권 인사들과 면담에 나설 예정이어서 중대분수련회를 전망입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와 함께 이해 당사자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은행 관계자들과도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GM은 그동안 한국에 대한 투자와 수천 개 일자리를 유지하는 대가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GM 본사의 철수설 얘기들이나 그리고 베리앵글 사장의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최종근 기자의 휴대폰을 바꿔주든지 해야지 어제도 잠깐 이랬었거든요. 5G를 얘기하는 이 시점에서 휴대폰이 잘 안 터져서 이렇게 좀 의미양적인 사고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된다면 최종근 기자 다시 한번 연결해서 지금 현재 상황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원래 저희가 이제 나누려던 한미약품과 제약 바이오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 경제 칼럼니스트,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 그리고 정희영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의 주제가 어떤 건지 앞에서도 잠깐 언제는 드렸는데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제약 바이오 마이웨이라고 지어봤는데요. 참 저 마이웨이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한미약품 얘기를 해봐야겠죠. 우리가 설 연휴를 맞이하기 직전에 그 전날 장 마감 이후에 임상시험 중단 공시를 내놨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또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희영 기자가 이때 당시에 이게 어떤 사안이고 임상 중단된 신약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이 신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면역세포 B세포라고 있는데요. 이 B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은 그 유해물질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B세포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게 이 BTK 효소라는 겁니다. 이 치료제가 이 신약 같은 경우는 이 BTK 효소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하는 건데요. 한미약품은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을 대상으로 유럽 임상 1상을 진행했고 이후에 2015년 임나의 릴리에 그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릴리도 2016년 8월 임상 2상을 시작했고요. 시장은 올 하반기쯤에 그 임상 2상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임상 중단이 발표가 된 거죠. 알려졌다시피 그 류마티스 관절염을 대상으로 임상 2상을 진행한 결과 그 유효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 판단을 내렸다라는 건데요. 한미약품은 지금 릴리와 그 류마티스 관절염 외에 다른 적응증으로 치료제를 개발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BTK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외에도 루푸스 신염 그리고 쇼그렌 증후군으로 다른 그 자가 면역 질환으로 그 적응증을 확장할 수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그 BTK 억제제를 혈액암 치료제로 개발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임상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어떤 제약바이오 얘기나 임상 중단 얘기 혹은 실패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도 거의 한 2년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임상 2상, 3상까지 통과하고 신약 나오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뭐 실패하는 게 오히려 더 빈번한 시작이긴 하나 시장에서에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이라는 대박을 이룬 이후에 그 후에 2년 동안 좀 베링거 인겔하임 이게 또 크기도 했었고요. 여기서 좀 공시 타이밍이랄지 뭐 임상 실패랄지 기술 수출 파기랄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측면이기도 한데 네. 그때 당시와 지금이 좀 또 비슷해지나? 라는 우려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영동 앵커가 말씀하신 그 내용이 2016년에 소위 늑장 공시 사태인데 그 악재를 늦게 알려주는 바람에 일반 투자자들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 이 얘기잖아요. 당시에 공매도 세력은 돈을 벌었습니다. 해서 한미약품이 굉장히 욕을 먹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한미약품이 어느 정도 그 위법한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이런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번과 그때가 어떻게 다른지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전반적인 윤곽은 비슷합니다. 알아야 할 악재성 공시를 늦게 알려주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장마감 이후에 이번에도 악재성 공시를 알려준 셈인데 그렇지만 또 회사 입장에서 하고 있는 항변은 그렇다고 이게 위법적인 것은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당시에는 기술 수출 계약 자체가 완전히 깨져서 그 재무적인 손실이 컸지만 이번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이외에 다른 신약 개발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계약금도 반환할 필요가 없으니 재무적인 손실은 그때보다 크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쉽게 알 수 없는 시간 혹은 예. 제때 알려주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미약품이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을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뭐 재무 손실이 없고 위법이 아니더라도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게 타이밍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직접 투자하는 분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떠셨어요? 이게 설 연휴 직전에 장마감 끝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맥도 빠지기도 할 것 같고 이거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 끝나고죠. 그때 이제 다들 기분 좋게 이제 이제 연휴를 앞두고 그렇죠. 있었는데 갑자기 3시 50분인가요? 갑자기 이제 공시가 떠가지고 이제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사실 그때 당시 한미약품 터지고 나서 바이오 업종 전체가 또 2016년도에 굉장히 또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전염병처럼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한미약품의 또 공시 내용을 이제 나중에 또 그 기사화된 내용을 보니까 뭐 고의성은 좀 없었다고 저도 좀 믿고는 싶어요. 일단 뭐 릴리사가 그때 뭐 우리 한국처럼 뭐 구정 연휴에 들어가는 뭐 그런 국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뭐 물론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저도 보지는 않지만 찝찝한 건 사실이죠. 예. 왜 꼭 굳이 연휴 앞두고 또 끝나고 나서 공시를 하는지 충분히 또 차라리 장중에라도 했으면 그렇죠. 예. 또 대응이라도 가능할 텐데 그래서 약간 찝찝한 감은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위법적인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다음부터는 좀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업들도 사실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장 마감 끝나고 실적 발표하는 경우는 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또 전적이 있다 보니까 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한미약품도 한미약품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또 제약바이오주들 뭐 이렇게 더 타격이 있는 거 아닌가. 물론 그 이후에 어제 오늘 시장 보면 개별적으로 잘 나갈 종목들은 또 잘 나가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시장 전반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바이오주 전체적으로는 이번에는 그렇게 어제도 보셨지만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았던 이유가 예. 이미 어느 정도 좀 합숙 효과가 좀 있었거든요. 이게 2016년도에만 3건의 이제 한미약품 그 약간 이제 계약 취소라든가 이제 임상 중단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바이오 업종 전체가 다 무너졌는데 그때 이제 투자들이 많이 좀 느꼈습니다. 이게 신약 개발이 정말 쉽지 않구나. 사실 신약 개발 그 성공 확률이 9%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지금 그 우리 한국에서 약간 멀어진 나라다 보니까 그 뉴스들은 듣지만 실제로 이제 한국에 투자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미국 기업에 투자하면 모르겠지만 실제 이제 체감은 다가오지 않거든요. 근데 네. 미국에서도 임상시험 실패 굉장히 많이 나와요. 뉴스적으로도.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런 게 드물었고 한미약품은 워낙 또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도 당연히 많이 나오는 건데 사실 새삼스러울 건 없거든요.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어느 정도 투자들이 그때 학습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큰 뭐 충격을 안 받았던 것 같고 오히려 검증된 회사들은 더욱더 차별화된 주가 상승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미 셀트리온처럼
어느 정도 미국에도 진출해서 입증이 된 그런 기업들이라든가 임상 3상이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더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예전처럼 뭐 어떤 한 기업의 뭐 어떤 이런 임상이 실패했다고 해서 이게 전염병처럼 번지는 그런 현상은 좀 앞으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제약산업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신약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너무 성과를 빨리 내다 보니까 그 다음에도 또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하다 보니 기대감만 커진 상황에서 이제 뭐 실패 얘기가 나오면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100번 양보하더라도 얘기를 하신 것처럼 좀 타이밍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물론 돈이 오가는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이지만 어떤 신뢰관계에 금이 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 부분은 분명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위법은 분명히 아닌데 뭔가 석연치 않단 말이죠. 네. 아침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제가 국어사전을 잠깐 찾아봤는데 이건 전형적인 쫄보의 행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어사전에 쫄보가 나옵니까? 졸보가 표준어고요. 네. 이걸 좀 된소리로 발음하면 예. 쫄보인데 한국말로 겁쟁이라는 뜻입니다. 한미약품이 여기에서 임상에서 빈번하게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당당하게 알리고 이게 한미약품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 이상해서 안 될 수도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 외에 다른 약으로는 개발이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이걸 굳이 석연치 않은 시간에 알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더구나 지금 과거 전적이 있은 지 2년 만에 또 비슷한 구조의 일이 반복이 되니까 투자자 신뢰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죠. 한미약품 안 되겠네. 이렇게. 네. 생각해보니까 한미약품이 해야 될 일을 2년 동안 제약바이오주 흔들릴 때마다 제가 했었네요. 이게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미약품 측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실패에 대해서도 좀,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그래도 남을 수밖에 없는데, 한미약품 사태가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나아갈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래도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는 잘 나가는 종목들은 계속 잘 나가고 있더라라는 점에서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IPO 시장에서 또 활약을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주들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번에 새롭게 이제 시장 공개를 한 새내기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좀 좋은 것 같아서 현재 상황부터 정혜영 기자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지난 12일 알리코 제약이 상장을 했고 지난 13일 그 동구바이오 제약이 상장을 했는데요. 두 회사 모두 첫날 시초가가 공모가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50% 이상 넘었고 상장 첫날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알리코 제약의 경우 공모가가 그 희망 공모 밴드 만 원에서 13,000원 상단인 12,00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초가는 공모가 대비 51% 상승한 18,100원이었고요. 또 주가는 상한가를 치면서 시초가보다 29.83% 오른 23,5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상장할 동구바이오 제약에 대해서 상장식 제가 갔었는데 좀 기대가 컸어요. 네. 어떻게 상장 비교가 될 수 있으니까 네네. 혹시 어떨까 봤는데 오히려 그 희망 공모 밴드보다 훌쩍 뛰어넘었었거든요. 공모가가요. 그래서 16,000원이었는데 시초가는 거의 공모가 2배였습니다. 32,000원. 굉장히 상장시 분위기가 좋았어요. 예. 근데 바로 장 시작하자마자 그 상한가 로 41,600원으로 올라가더니 네. 계속 가격을 유지하면서 이날 종가도 41,6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제 소개를 해주셨던 두 기업들도 그렇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새내기 바이오주들이 거의 이틀은 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 시장 조정을 받든지 하는 것 같아서요. 시장에서의 평가는 또 어떤지 객관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IPO 기업들이 이제 공모가 산정할 때 상당히 좀 약간 시장이 이제 경쟁 업체들보다 저렴하게 이제 가치 평가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에 두 회사 다 좀 경쟁 기업들보다는 굉장히 싸게 공모가가 잡혀가지고 시초가부터 굉장히 좀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던 것 같고요. 알리코 제약부터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이제 제너릭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 이제 ETC라 그러죠. 우리가 전문 의약품이라고 하는데 이쪽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의약품에 비해서 굉장히 좀
고가다 보니까 수익성이 상당히 좀 좋고요. 또 우리가 이제 CMO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위탁 생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데 주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업도 이제 일반 의약품이나 뭐 전문 의약품을 이제 위탁 의약품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나온 뉴스들을 보니까 2020년까지 캐파를 이제 2배로 목표로 해서 공장 증설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주로 녹십자라든가 종근당이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 회사의 약간 이제 특징적인 게 뭐 리베이트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 이제 불법 리베이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걸 이제 근절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규제책을 도입을 했는데 이 회사는 이제 역으로 판매 대행 업체를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적으로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대행을 하는 업체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아웃소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 자체가 굉장히 절감됐고 이런 리베이트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이제 차선책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동구제약 같은 경우 이제 48년 업력의 이제 피부과 처방 1위 업체인데 피부 비뇨기과에 이제 주로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거보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회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CMO 쪽 위탁 생산 쪽이 이제 비중이 높아지는데 거기서 이제 생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 치료제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치매를 이제 완전히 책임지겠다. 그래서 주가 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 두 기업 비교해 보면은 CMO 쪽에서 성장성은 돋보이는데 알리코 제약이 상대적으로는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구제약 같은 경우 이제 치매 관련돼 가지고 워낙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약간 좀 오버스팅한 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비싸졌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동구바이오제약이 이제 처음 상장할 딱 그 시기가 치매 치료제 관련주들이 또 확 오를 때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사실 이런 IPO라는 게 뭐 한두 달 준비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올해 연초가 되면서 이런 바이오주들이 줄줄이 상장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한번 공통점이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최근 1년 사이에 제약 바이오 업계 전체 시장 규모 자체가 많이 커졌고요. 여기에는 그 소위 코슈메디컬이라고 하는 그 화장품 업계로의 그 시장을 좀 확산해 나가는 이런 움직임도 분명히 한 가지 영향을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약사들이 약도 만들고 이제 화장품 업계도 진출을 해서 뭐 대표적으로 마데카 소사이드 같은 성분들이 들어간 그런 화장품들이 인기를 끌었고요. 뭐 칼라민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통적으로는 제약에 이용됐던 성분들을 가지고 화장품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 건데 때마침 한중 관계도 어느 정도 복원이 되는 시점이어서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이 순항을 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증시에서 수급도 좋았고 나아가서는 2025년까지였던가요?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제약 바이오 산업을 키워주겠다. 그래서 150조 원 시장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의 삼박자가 맞아서 이 시장이 점차 커졌고 요건을 맞춰서 이 시장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새롭게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 상황도 참 좋고 또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는 제약 바이오 업종인데 좀 앞으로 어떤 상장 계획에 있어서 여전히 제약 바이오주들 많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까? 뭐 이번 주만 하더라도 그 엔지켄 생명과학, 오스테오닉이 21일, 22일 상장할 예정입니다. 두 기업 모두 뭐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주 청약에서도 되게 흥행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상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눈여겨볼 점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티슈진 같이 좀 대역급 종목들이 이 IPO 시장을 이끌었다면 올해는 알짜 중소형 제약자들이 좀 줄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뭐 이거와 관련돼가지고 뭐 지카 바이러스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젠바디도 올 하반기 코스닥 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이 외에도 올리패스, 올릭스, 아이큐어, 브릿지 바이오 등도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눈여겨볼 점은 그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정 상장도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엔지켄 생명과학이나 오스테오닉도 코넥스에서 이정 상장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코넥스 시가총액 1위인 툴젠도 올 상반기 목표로 그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코스닥 상장에 대한 문턱을 많이 낮춘 만큼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IPO들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알짜 중소형 기업들이 IPO를 또 앞두고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약바이오와 관련해서 새내기주들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저희가 이 업종군 얘기하는 김에 CJ 헬스케어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입찰에서 이제
한 4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벌써부터 기업명들이 계속 거론이 되면서 여기가 될 것 같다, 저희가 될 것 같다, 뭐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지금 CJ그룹이 핵심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면서 CJ제일제당 자회사인 CJ헬스케어를 매각하겠다 이렇게 시장에 매물로 나왔는데요. 본입찰에 참여한 회사가 한국콜마, 칼라일, 그리고 CBC 캐피털, 사모펀드인 한엔컴퍼니 등 4곳입니다. 지금 최고가를 부르고 있는 곳은 한엔컴퍼니인데 한국콜마의 약진도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이어서 이 대결 구도에서 결국 누가 이 회사를 가져가게 될지 좀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CJ 헬스케어에 대해서 몸값 얘기가 좀 나와요. 그러니까 1조 5천억 원 안팎은 되지 않겠냐라고 시장에서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긴 하는데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1,000억 원이 좀 안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봤을 때는 CJ 헬스케어에 대한 가격 책정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요한 게 매각 가격인데 특히 이제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가치 평가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주로 평가할 때 영업이익보다는 이제 에비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와 이자 비용을 더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감가상각비 같은 건 현금 지출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자 비용도 사실 영업활동과는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뺐던 거를 더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인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을 좀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자라는 측면에서 M&A 이제 가치 평가할 때는 에비타를 활용하는데 예. 보통 이제 평가할 때 이제 신약 개발에 집중하는 회사가 이제 한 50배 정도, 그러니까 에비타 대비해서 한 50배 정도의 가치 평가를 받고요. 예. 그다음에 전문 의약품 제약사가 한 16배. 예전에 휴젤 같은 기업이 에비타 한 16배에 이제 인수가 된 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CJ 헬스케어랑 가장 지금 비슷한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회사가 유황양행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유황양행이 현재 멀티플이 한 18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좀 더 할인을 한다고 좀 치더라도 최소한 제가 봤을 때 CJ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에비타에 한 15, 16배 정도는 주면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작년에 한 1,000억 정도 에비타를 냈습니다. 그렇게 보면 1조 5천억에서 6천억 정도는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코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한엔컴퍼니가 그 정도 낸 것 같은데 충분히 뭐 그 정도는 뭐 가치 평가에서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고요. 거기다가 신약 개발 가치가 중요한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신약 개발 가치에 따라서는 2조 원도 뭐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일단 뭐 이번에 한미약품 사태도 보셨지만 워낙 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다면 1조 5천억 정도까지는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한 몸값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1조 5천억 원도 가능한 몸값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인수 금액을 갖고 이제 진짜로 인수를 할 여러 기업들 중에서 시장에서는 한국콜마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야 되나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한국콜마에 대한 분위기도 좀 궁금해서요. 정희영 기자 뭐 취재된 게 있습니까? 일단은 뭐 한국콜마의 제약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1990년대에 한국콜마가 설립이 됐고 2002년에 제약 공장을 완공하면서 그 제약 사업 부분을 설립합니다. 그러면서 제약 사업 쪽으로 이제 발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사실 그 한국콜마의 윤동원 회장이 그 제약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이분이 그 대웅제약 출신입니다. 그래서 생산과 영업, 경영까지 이게 두루 섭렵한 뭐 제약 전문가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40대 부사장을 맡을 정도로 아무튼 그 제약 쪽에서는 전문가에서 앞으로 이 제약 산업이 얼마나 성장할지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콜마 제약 부문 매출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4년 같은 경우에는 1,143억 원. 2015년 같은 경우에는 1,315억 원, 2016년에는 1,653억 원.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900억까지 갈 거다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말씀하셨지만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그 위탁 생산, CMO가 좀 주를 이루고 있고요. 제약 산업에서도. 근데 뭐 현재는 이제 복제약, 특히 뭐 퍼스트 제네릭 부분에 있어서 좀 시장 경쟁력을 넓혀가고 있고 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개량 신약 그리고 천연물 신약 더 넓히는 그 바이오 시밀러 분야까지 그 연구 개발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그 업계에서는 일단은 한국콜마가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바로 그 제약 시장에서 1조 원 넘는 회사가 등장하게 되면서 제약 그렇죠. 시장 자체가 판도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콜마가 기초 수액제 허가를 받으면서 수액제 시장도 진출을 하면서 뭐 그 JW 중해제약 같이 그 시계
수액제를 하고 있는 시장에 있는 진입한 기업들도 좀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역시 적극적인 의지가 이미 사업 영역 확장에서도 벌써 드러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콜마와 CJ 헬스케어 얘기를 저희들도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당연히 시너지가 얼마나 날 것이냐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잠깐 뭐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화장품과 어떤 헬스케어의 뭐라고 해야 돼? 콜라보? 네. 예, 뭐 그런 건데 시너지는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 콜마의 경우에는 화장품과 제약의 그 매출 비중이 한 7대3 정도 되는데요. 화장품에서 한국 콜마라는 이름이 좀 낯설 수 있겠지만 그 홈쇼핑의 대박 상품 이런 것들을 보면 브랜드는 다른데 대부분의 제조원이 한국 콜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그 회사가 만든지 모르고 있는 제품들이 꽤 많고요. 이 한국 콜마를 세운 이 창립자가 사실 대웅제약 출신이죠. 대웅제약 부사장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래서 그 제약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은 그 영업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CJ 헬스케어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되면 매출을 기준으로 볼 때 CJ 헬스케어가 지금 4천억 원을 약간 넘게 하고 있잖아요. 그 한국콜마의 2016년 기준 매출이 한 6천억 원 정도 되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업계 1위 그리고 그 사업의 양태가 비슷하다고 분석이 되는 유한양행을 턱 밑까지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매출의 규모가 됩니다. 한 1조 원 정도 되죠. 그리고 현재 7대3으로 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 매출의 비중을 거의 5대5로 비슷하게 맞춰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콜마가 화장품 사업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이 영업망을 제약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한국콜마가 제약사를 가져갔을 때 이 시너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기대 이상일 수도 있다. 이런 업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염승환 차장께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항상 이쯤 되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승자의 저주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일 수 있는데 뭐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승자의 저주 한국콜마 같은 경우 걸릴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이제 CJ 헬스케어가 워낙 돈을 잘 벌입니다. 돈을 안정적으로 벌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 같은 이제 재무적 투자를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1,000억밖에 안 되는 지금 자금을 가지고 이제 1조 원이 넘는 회사를 인수하는 건 물론 좀 부담은 되겠지만 그 자금을 얼마만큼 이제 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러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CJ 헬스케어 지금 이제 인수하려는 쪽에서 지금 보면은 한행컴퍼니가 좀 가장 유력하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 가격적으로도 가장 비싸게 냈고 또 이미 고용승계가 좀 가장 관건인데 이 고용승계도 하기로 지금 거의 결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뉴스를 살펴보니까. 그리고 한행컴퍼니 이미 쌍용양해라든가 한온시스템 또 인수를 해가지고 굉장히 성과를 좀 잘 내고 있는 어떤 이제 사모펀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봤을 때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아직까지는 자금력도 좀 부족한 데다가 지금 사실 만약에 CJ 헬스케어 방향을 모르겠는데 향후에 CJ 헬스케어가 이 안정적인 그 제너릭이라든가 이런 쪽 말고 신약 쪽에 만약에 방향을 잡고 있다면 사실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한행컴퍼니의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신약 개발을 하려면. 그래서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가 좀 마지막에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행컴퍼니와 한국콜마 2파전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테고 또 CJ 헬스케어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긴 해야 될 텐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또 취재가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미 경제칼럼니스트,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 그리고 정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